이 점은 순환적 재편성으로 말미암은 세 번째 결과를 고찰해 보면 특히 사실로 드러난다. 순환적 재편성. 앞서 말한 두 가지 결과를 놓고 볼 때 한 가지 외견상의 모순점이 아직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모순점.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배가 양극화되어 가는 가운데 자본 축적이 계속 집중화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느리긴 하나 그래도 꾸준히 진행된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바로 이 프롤레타리아 과정이 실은 이윤 수준을 감소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모순에 대한 한 가지 손쉬운 해답은 한마디로 첫 번째 과정이 두 번째 과정보다 더 크다고 말해버리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이 두 번째 과정보다 더 크다. 사실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윤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프롤레타리아와의 증대로 말미암은 이윤 수준의 하락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온 또 하나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윤 수준의 하락 반대 방향의 보상이 있습니다.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현상은 그 지리적 영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확장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그 과정의 속도는 그것을 설명하는 좋은 실마리가 된다. 새로운 지역을 역사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분업 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것은 실상 여러 차례에 걸친 시대별 내다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잇따른 팽창 하나하나는 그 범위가 제한된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다. 다름 아닌 역사적 자본주의 자체의 기술적 발전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일부 가능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운송, 통신, 그리고 군비 부문에서 이루어진 여러 개량으로 말미암아 핵심부 지역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역들을 편입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꾸준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기껏해야 그 과정에 대한 필요 조건을 밝혀줄 뿐 충분 조건을 밝혀주진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찾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이런 설명은 역사적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역사적 자본주의 밖에 있는 지역은 이제까지 자본주의적 생산품을 별로 구매하려 들지 않은 지역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이들 지역 자체의 경제 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품들이 그다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종 그것들을 구입할 만한 적당한 수단이 이 지역들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예외는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세계 편에서 외부 지역의 생산품들을 찾아 나섰던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 편에서 필요하지 않았지. 자본주의 어느 특정 장소가 군사적으로 정복될 때마다 의뢰 자본주의 기업가들은 그곳에 실질적인 시장이 없다고 투덜대면서 식민지 정보를 움직여 자기들의 상품에 대한 기호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기호를 만들어내. 이게 신탁 통치 같은 거야. 일종의 자치권을 주기 전에 기호를 강력하게 중독시키는 거지. 따라서 시장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지리적 팽창을 설명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시장에 대한 추구.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추구로 지리적 팽창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기호가 없으니까 이런 말인가.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 시장에 대한 추구는 한마디로 말해. 차라리 값싼 노동력의 추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그럴싸한 설명이다.
사실상 세계 경제 속으로 편입된 모든 새로운 지역의 실질 보수 수준은 임금 수준의 세계 체계적 개서제의 맨 밑바닥에 속하는 것이었음은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 편입된 모든 새로운 지역 맨 밑바닥. 사실상 이런 지역들에서는 완전히 프롤레타리아화한 가계란 전혀 없었으며 또 이러한 종류의 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 반대로 식민지 국가들의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식민지화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편입된 지역 내에 재편된 반식민지 국가들의 정책은 바로 반프롤레타리아 가계의 성장을 부추기기 위한 빈틈없는 의도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반프롤레타리아 가계는 내려갈 수 있는 최하한선까지 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해줬던 것이다. 반프롤레타리아가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전형적인 국가정책은 여러 과세장치를 동원하여 모든 가계로 하여금 약간의 임금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면서 가계 구성원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그들을 강제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화의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제한하거나 강제 분리시키면 완전 프롤레타리아화 되죠. 이 같은 분석에 덧붙여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의 새로운 편입이 대체로 세계 경제의 여러 침체 국면들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주목한다면 침체 국면, 세계 체제의 지리적 팽창이 반프롤레타리아화의 운명을 안고 있었던 새로운 노동력을 편익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화의 증대로 말미암은 이윤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지리적 팽창이 반프롤레타리아화의 운명을 안고 있었던 새로운 노동력을 편입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화의 증대로 말미암은 이윤 감소 효과. 그것도 반프롤레타리아화를 시켜서 이래서 외견상의 모순이 사라졌다. 양극화 과정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화 영향은 적어도 이제까지는 이처럼 새로운 노동력이 편입됨에 따라 상쇄되어 왔다. 어쩌면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장제 같은 노동 과정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그 방정식의 분모가 꾸준히 커져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뢰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제 분야의 한정에서 역사적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를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해 보았다. 이제는 왜 자본주의가 하나의 역사적 체제로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유를 설명할 차례다.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언뜻 보기엔 역사적 자본주의는 일부 옹호론자들이 애써 주장해온 어떤 자연스러운 체제와는 거리가 먼 인위적인 거지. 분명히 불합리한 체제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자본을 축적한다. 자본가들은 마치 흰 생쥐가 쳇바퀴 돌듯 한층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줄곧 더 빨리 달린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과연 얼마나 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살고 있는가.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그것은 더욱더 불합리한 것으로만 여겨진다. 세계 인구 중에 대다수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그 이전의 역사적 체제에서보다 물질적으로 더 못 살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전의 역사적 체제보다 더 못 산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더 못 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적 자본주의가 퍼뜨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진보의 이념에 우리 모두가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체제가 역사적으로 안고 있는 커다란 부정적인 측면들을 인식하는 것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칼 막스처럼 역사적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한 사람조차 역사적으로 그 체제가 떠맡은 진보적인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진보적이란 말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나중의 것이며 그것에 선항하는 어떤 것으로 그 기원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지 않는 한 난 이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뒤에서 다시 살피게 될 역사적 자본주의의 대차 대조편은
아마 복잡한 것일 테지만 물질적 재화의 분배와 에너지의 배정이라는 측면에서 언뜻 계산해 보더라도 정말이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체제는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이런 체제는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 체제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그 체제가 실제로 성취해온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체제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식의 설명보다도 그럴듯한 설명이 어디 있겠는가. 성취해온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근대 과학이 목적인에 대한 탐구와 유의성에 대한 모든 고찰로부터 특히 이런 것들은 본래 경험적으로 실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려왔다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근대과학과 역사적 자본주의가 밀접한 결연관계를 맺어왔다는 건 역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근대과학과 역사적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문제, 즉 근대 자본주의의 여러 기원을 인식하는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행하고 있는 권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자본주의의 여러 기원을 인식하는 방식의 문제. 따라서 여기서는 경험적인 근거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역사적 자본주의의 여러 기원에 대한 역사적 설명의 줄거리를 제시합니다. 14, 15세기 당시 세계에서 유럽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생산력, 그 역사적 체계 결속력, 그리고 인간의 상대적인 지식 상태 등의 측면에서 하나의 중간지대. 즉 일부 지역처럼 선진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일부 지역처럼 그렇게 원시적이지도 않은 그런 사회적 분업의 장소였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이던 한 고장 출신인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 여행 중에 마주친 것들 때문에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봉건 유럽의 경제적 무대는 그 사회적 기반을 뒤흔들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이며 내생적인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다. 지배계급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를 파멸시키는가 하면 서로를 파멸시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제구조의 기반인 토지제도가 흐트러지면서 종전보다 훨씬 더 평등한 분배를 실현시키려는 재편 움직임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다. 게다가 소규모 자치농들은 생산면에서 대단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치구조는 전반적으로 점점 더 약화되고 있었으며 정치적 유력자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에 몰두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대중의 힘을 억누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카톨릭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접합제는 지나친 긴장으로 말미암아 그 적장력이 떨어져 갔으며 여러 평등주의적 운동이 교회 조직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들이 분명히 붕괴하고 있었다. 만일 유럽이 그때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쭉 걸어갔다고 한다면 고도로 구조화된 신분제도를 가진 여러 유형의 중세 봉건 유럽이 다시 공고해졌으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유럽의 봉건적 사회구조는 귀족들의 지위를 더욱 깎아내리고 정치구조를 더욱 집안 분권화함으로써 비교적 평등한 소규모 생산자들의 체제 쪽으로 나아갔으리라고 짐작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나쁜 일이었을까 하는 문제는 부질없는 공론이고 별로 흥미도 없는 문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예측이 유럽의 상부 계층을 소름 끼치게 했음에 틀림없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무장 역시 해이해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은 더더욱 소름 끼치고 두려운 일이었다. 누군가 그런 시도를 의식적으로 입 밖에 냈다고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1960년대 유럽을 1450년의 유럽과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650년에 이르기까지 생존력을 지닌 한 사회체제로서
역사적 자본주의는 그 기본 구조를 확립하고 굳건히 안했다. 보수의 평등화를 향한 추세는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상부계층은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다시 한번 확고히 형제력을 장악했다. 꽤 높은 정도의 연속성이 1450년에 상부계층이었던 가문들과 1650년에 상부계층이었던 가문들 사이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1650년 대신에 1900년 상황을 1450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앞에서 말한 대부분의 비교들이 여전히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1900년과 20세기와 15세기도 같다.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중요한 추세들, 즉 앞으로 보겠지만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체제가 400년 내지 500년 동안의 번영을 누린 뒤에 마침내 구조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어떤 징후가 나타난다. 아무도 그런 의도를 실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회체제로서 역사적 자본주의의 창조가 상부계층이 두려워했던 추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그 대신 그들 자신의 이익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 하나의 추세를 확립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한 사회체제로의 역사적 자본주의의 창조, 상부계층이 두려워했던 추세를 반전시켰구나. 그들 자신의 이익에 적합한 그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인가? 오직 그 희생물이 된 사람에게만 불합리한 것이다. 축적의 정치학, 이익을 위한 투쟁. 자본의 축적 그 자체를 위한 끝없는 자본 축적은 언뜻 보기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목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옹호한 사람들 역시 늘 있기 마련이었는데 이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그것이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의뢰 그것을 정당화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이익이 얼마만큼이나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집단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점은 그만 접어두고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본의 축적이 많은 개인들에게 그리고 또는 소집단들에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소비의 증가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정말로 개선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문제 역시 나중에 미뤄두겠다. 맨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개인적으로 당장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당장 이익. 개인적으로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쌓아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소비가 가져다줄 장기적인 이익, 전체 집단에 대한 이익이건 개인에 대한 이익이건 장기적인 이익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 곰곰이 따지려 드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하는 것은 일리 있는 얘기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자본주의 안에서 일어난 정치투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왔다. 역사적 자본주의를 가리켜 하나의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돌아간 보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꼭대기와 밑바닥 사이의 보수 격차 역시 컸으며 또 세계 체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져갔다. 이처럼 보수의 배분이 양극화해 간 이유를 설명해주는 경제적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이제 사람들이 이 같은 경제체제 안에서 저마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럼으로써 남들을 그 같은 유리한 지위에서 배제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하는 점에 눈을 돌릴 차례다. 아울러 그러한 불공평한 분배의 희생자들이 무엇보다도 체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엔 이 같은 명백한 불의의 근본 원인인 이 체제를 변형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또한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사람들은 또는 사람들의 집단은 어떻게 정치적 투쟁을 수행했는가? 정치란 자신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권력관계를 변경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사회적 과정들의 방향을 바꾸려는 행위다.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거두게 해줄 변화의 지렛대를 찾아내야만 한다. 역사적 자본주의 구조에서 정치적 조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지렛대 의례 국가구조이기 마련이었는데 효율적인 지렛대는 의례 국가구조이기 마련이었는데 그런 국가구조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 자본주의가 이루어낸 중요한 제도적 성취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래서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가 권력의 강탈이 근대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통해 정치 무대에서 활약한 모든 주역들에게 기본적인 전략 목표가 되어 왔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과정들에 대한 국가 권력의 영향이 설령 그것이 아주 좁은 의미로 한정되는 경우라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의 영향. 경제적 과정들에 대한 국가 권력의 영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국가 권력의 요소는 영토 관할권이었다. 여기까지.